꽃과 나비. 이처럼 우리 인생사에는 다정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종족 번식의 기능만이 아닌 인생의 행복. 아파도 말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며 고개 숙일 필요가 이젠 없습니다. 삶의 향연, 질병 없이 행복한 부부. 그 사랑을 지켜드리고자 연구하고 노력하는 비뇨기과 의사. 제 이름은 김욱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스의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오는 길에 봄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걸 보니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은 생동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성들의 건강에 봄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신 킴스 비뇨기과 김욱현 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닥터스의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의사 김욱현입니다. 비뇨기과 하면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우선 진료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먼저 주시죠. 비뇨기과라 하는 거는 그 소변을 만들어내는 이제 요로 기관, 이제 콩팥과 요관, 방광, 요도, 그리고 남성 생식기, 이제 성기, 고환, 전립선, 이제 그런 쪽의 이제 질환을 보며 이제 크게 내과 질환, 외과 질환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이제 미용 성형 개념의 이제 확대 수술 같은 것도 이제 비뇨기과 영역에 속하고요. 그 소위 남성들은 좀 음성적인 이제 뭐 성병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확대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그 광범위한 이제 비뇨기과 소위 말하는 이제 남성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흔히들 그 비뇨기과 하면은 좀 턱이 높은 곳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가고, 그렇죠. 들어갔는데 뭐 환자들이 많이 있으면 다시 나오고, 여자 간호사가 있으면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뭐 성병, 그리고 좀 성기능에 관련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꼭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도 방광염, 신우신염,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떳떳한 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뭐 전립선염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그런 것들은 남자들이 일생에 걸쳐서 한두 번씩은 다 거치는 질환들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거는 이제 노인성 질환의 이제 주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남녀 누구나 남녀노소 모두 다 이제 비뇨기과 쪽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럼 다양한 분야 중에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중점적으로 전문화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 병원은 이제 순수하게 비뇨기과 질환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기 때문에 꼭 뭐 수술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마음 편하게 내원해서 뭐 상담받고 치료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내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염이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려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는데요. 이 전립선염이 어떤 병인지, 그것도 뭐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립선염은 일단 이제 전립선이라는 게 남자한테만 존재하는 기관인데 그곳에서 이제 정액의 그 액체 성분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나이 들어서 비대증 그리고 또 전립선 암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성인들 뭐 10대 후반부터 50대 60대까지 남자라면은 평생에 걸쳐서 한 번 이상은 걸리는 게 전립선염이에요. 그러니까 전립선염은 주로 좀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생기는 질환인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투한 균, 흔히 말하는 성병 같은 그런 균들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이 균이 요도를 타고 전립선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도염의 합병증으로 전립선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순수하게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균들 중에 일부가 이제 자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립선염이 한번 걸리면 굉장히 재발이 잘 돼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재발도 잘 돼서 이제 고질병, 난치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전립선염의 진단은 이제 진단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좀 환자분들이 검사할 때 불편할 수도 있고 좀 통증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전립선 마사지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을 항문 쪽에 넣어서 전립선이 이제 만져지거든요.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이제 직장 쪽으로 넣으면은 여기 바로 장에 근접해 있는 요게 이 전립선이에요. 핑크색 전체가 다 전립선인가요? 네, 호두알 크기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넣으면은 전립선이 만져지는데 여기를 끝으로 긁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아파요. 근데 그렇게 긁으면 이제 전립선 액이 요도로 흘러 내려오거든요. 그 액을 받아서 이제 염증 여부를 보거나 그게 이제 불편한 경우는 자위로 정액을 뽑아서 그 안에 이제 염증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립선염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염증에 맞는 세균에 맞는 이제 특별한 이제 약을 항생제를 이제 쓰게 되고 보통 이 전립선염은 뭐 며칠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그렇게 좀 오래 걸리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못 버티고 좀 중간에 이제 나가 떨어지는 이제 병원에 못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 기간을 잘 이제 버티고 이겨내야 이제 확실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죠. 그럼 약물 치료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뭐 다양합니다. 전립선염 치료는 예전부터 뭐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렇게 막 반복을 하는 추세인데 이제 크게는 이제 약물요법, 이제 물리치료, 뭐 주사치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이제 주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되고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민간요법으로 그냥 민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도 있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도 있는데 제일 좋은 민간요법은 이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반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전립선에 좋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약을 드시면서 주기적으로 뭐 물리치료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주사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요법이 또 중요한 게 이 생활 습관이 이 전립선염하고 굉장히 관련이 커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술이에요. 술을 이제 많이 드시는 거, 특히 한 번 먹을 때 포금하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전립선염을 걸리거나 전립선이 약하신 분들은 좀 술 먹는 그런 습관을 좀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게 또 안 좋고요. 이 회음부 쪽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은 전립선을 싸고 있는 혈류, 근육들이 경직이 오면서 또 이런 염증 반응이 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 거, 운전 오래 하는 거, 또 자전거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비뇨기과 질환들 같은 게 있나요? 여성들은 이제 흔한 게 이제 방광 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급성 방광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의문 방광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급작스럽게 성관계 패턴이 좀 달라지거나 없던 성관계 횟수가 좀 늘어나거나 그럴 때도 이제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특히 잘 생기겠죠. 이 요도구, 음부, 외음부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평상시에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뭐 찰과상이 일어나거나 이제 마찰로 그런 균들이 요도를 타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급성으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방광염증뿐만 아니라 그게 또 상향으로 균이 위로 올라가면은 신우신염이라고 하는 콩팥에 이제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하면서 이 괄약근도 약해지고 하니까
요실금 증세가 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 비뇨기 쪽에서 다루는 질환들입니다. 이 비뇨기과 질환들은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이 좀 예방적 차원에서 들리는 것보다는 좀 약간 뭐랄까 좀 남의 눈치 보면서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뒤늦게 좀 사후약 방문식으로 좀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크게 두 부류 같아요. 진짜 병을 키울 때까지 키워서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비뇨기과를 많이 이제 내원하고 그러신 분들은 미리미리 또 예방차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리미리 예방차 오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늦게 내원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아무래도 비뇨기과라는 곳이 좀 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오는 사람 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뇨기과가 주택단지에는 없어요. 회사 주변에 있지. 그러니까 집 주변에 비뇨기과는 남자들이 안 갑니다. 그렇죠. 괜히 의심받을까 거기 갔다가 네. 괜히 뭐 동네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뻘쭘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불편해지는 게 이런 비뇨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근처에서 일과 시간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또 회사 동료들끼리 만나서 좀 뻘쭘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비뇨기과 내원하는 거를 그렇게 쉽게 오지는 못하죠, 남자들이. 킴스 비뇨기과만의 어떤 특화된 진료 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비뇨기 질환 예. 쪽을 이제 주로 다루는데요. 이제 제일 이제 많은 빈도를 이루는 것이 이제 전립선염입니다. 치료 기간도 길고 재발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뭐 전립선 마사지나 정액을 통해서 이제 염증이 확인이 되면 그 염증을 유발한 균이 이제 어떤 거냐를 이제 찾아냅니다. 전립선염을 유발하는 균들이 20-3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데 이전에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이제 균을 모르는 채로 이제 흔한 균 위주로 이약 써보고 또 저약 써보고 그렇게 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길게 치료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치료 전에 정확히 균을 타겟을 잡아서 치료를 하니까 이제 시행착오가 없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니까 기간도 빨라지고 완치율도 높아지고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민간요법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한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환자분들께 주지를 시키니까 확실히 그런 재발률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검사에서 나온 균에 가장 최적화된 이제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기도 줄이고 요런 이제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약 드시고 좀 어떠셨어요? 네, 좀 괜찮으시고 있고요.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오래 앉아 있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런 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잘 생기기 때문에 저번에 검사하셨던 거 보면은 그 세균 배양 검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만한 균은 다 깨끗해요. 이제 곧 이제 뭐 결혼하고 그러시면은 꼭 뭐 결혼 전이든 아이 갖기 전이든 웨딩 검진, 산전 검진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처음 방문했었을 적에 아무래도 이제 자주 오는 병원이 내과나 뭐 이렇게 자주 오는 병원이 아니니까 좀 이제 좀 어떤 두려움 가지고 방문했었는데 좀 친절하게 잘 응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설명도 굉장히 잘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성인이니까 뭐 그런 것들 좀 더 앞으로 이제 관리 그런 것 부분까지도 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앞에 나와서도 다음번에 이제 방문할 적에 언제쯤 이제 오라고 또 앞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진료 받으면서 좀 편안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친근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치료를 아예 또 받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고민 상담하는 그런 종류의 질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이라기보다는 좀 고민거리에 그렇죠.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뭐 발기부전, 조루, 지루 그런 이제 성기능에 관련된 좀 예민한 문제를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발기부전 이게 어떤 질환이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발기라는 거를 일단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발기라는 거는 성기 쪽으로 혈류가 몰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분이 되고 성관계를 하게 될 때 이제 발기가 되는데 보통 이제 성기 쪽으로 피가 몰려 들어오고 그 피가 중간에 새지 않아야 이제 빳빳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강직도가 중간에 풀린다거나 발기가 돼도 예전 같지 않게 좀 흐물흐물 좀 약하게 발기가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성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피나 중간에 이제 잡아줘야 하는 밸브가 이제 약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있고 기질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나이층에 따라서 조금 그런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젊은 분들은 특별히 뭐 기질적인 그런 만성 질환이나 혈압, 당뇨 같은 그런 게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라면 대부분이 심리적인 게 커요. 그러니까 성경험이 없이 이제 미숙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뭐 성관계를 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 순간에 이제 자칫 이제 삐끗해 버리면 이제 멘탈 트라우마가 오는 거죠.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보다 이런 성기능 쪽으로는 훨씬 민감하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내가 만족을 못 시켰다는 그런 막 죄책감이 두고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번 관계 때 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으로 미리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열등감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성기능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내리려면 어느 정도 발기가 안 될 때 발기부전이 왜냐하면 뭐 어떤 날은 피곤해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그렇지 매번 잘 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제일 큰 기준은 주관적인 게 크기는 합니다. 설문지상으로도 이제 직접 본인이 체크를 해서 그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상이면은 문제가 있고 몇 점 미만이면은 뭐 정상 범위고 그런 것들이 또 제일 판별하기에 중요한 요소인데 일단은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발기부전이다 그렇게 이제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질 내 삽입이 제대로 안 될 정도의 강직도가 떨어질 때를 이제 발기부전이라 표현을 합니다. 치료 방법이 특별한 게 있나요? 그 발기부전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손쉬운 거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 90년대 이제 굉장히 획기적으로 비머식이요? 그렇죠. 개발된 그런 약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런 이제 성기능 부전 남성들한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먹는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또 주사제도 있고요. 직접 성기에다가 찔러서 발기를 시키는 주사요법도 있고 뭐 먹는 약, 주사제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럴 때는 결국에 이제 마지막엔 수술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그러면 항상 딱딱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성기 내부에 이제 심지를 넣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펌프가 있어요. 펌프를 꾹꾹꾹꾹 누르면은 이제 바람이 차서 발기가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렇죠. 발기가 되겠죠. 버튼을 이제 음낭 쪽으로 이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꼭 눌러서 이제 바람 빼서 가라앉히고 그런 이제 수술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 장기적으로 어떤 이 발기하는 기능 자체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 중장년 이상 분들은 이제
성관계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회성, 임시 방편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인터넷상으로 약을 구입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해서 정확히 진료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또 원인을 찾으면은 그에 맞는 또 치료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게 근본 치료를 하면은 얼마든지 또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 상담 치료 같은 어떤 뭐 심리 치료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혹시 하시나요? 예, 그 심리 치료가 이 성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발기 쪽뿐만 아니라 이제 사정 조절 문제, 이제 조루라든지 지루 같은 그런 것들은 심리적인 게 더 큰데 그런 이제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남자 환자분 혼자 치료하는 것보다는 파트너 간에 뭐 여자친구들, 부인과 함께 같이 치료를 하는 게 또 성적이 훨씬 또 좋습니다.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이 조루, 아까 말씀 주신 이 조루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이 조루라는 질환이 어떤 것이고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루의 정의는 뭐 명확하게 내려진 거는 없어요. 워낙에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통상적인 의견은 이제 관계라는 게 이제 피스톤 운동, 삽입을 하고 나서 1분 이내에 사정을 하거나 1분. 이제 피스톤 운동 횟수로 30회 미만이거나 그럴 때 주로 이제 조루라 표현을 합니다. 조루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1분 미만으로 해도 뭐 난 만족하고 상대방도 뭐 그렇게 싫어하는 거 없다 하면은 뭐 굳이 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5분, 10분을 해도 나는 이게 조금 짧다. 상대방도 나는 만족을 못한다. 그럴 때는 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조루뿐만 아니라 또 지루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사정을 하는 것보다는 늦게 사정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지루라는 거는 아예 사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30분이건 1시간이건 그 이후에도 사정을 못 하니까 이제 남자도 이제 만족을 못 느끼고 여자는 이제 아파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비물이 마르고 또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뭐 질염, 세균 감염 그런 게 반복이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간에 만약에 사정이 안 된다. 그러면 임신, 이세 계획에 또 차질이 생기는 게 문제죠. 예,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발기부전, 조루, 지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 사이에서 부부 생활에 가장 이제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의 이제 원장님께서는 부부 클리닉에 가까운 또 상담 치료라든지 근데 부부 두 명에게 다 이렇게 뭐랄까 좀 치료 방법을 설명한다든지 생활요법을 설명한다든지 그럴 기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이 성관계, 부부관계에 만족 못한다 해서 뭐 이혼을 전제하에 그런 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교정을 해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면은 대부분이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소송했던 것 중에 조루나 지루, 그러니까 조루죠. 조루 때문에 이혼 소송이 들어온 거를 직접 해봤거든요. 소송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만큼 참 부부 생활에서는 치명적인 문제 같은데요. 그럼 이제 조루나 지루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조루 같은 경우는 신경이 예민해서 빨리 사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머리에 각성이 빨리 일어나서 사정 중추를 통해서 빨리 사정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기 쪽, 말초신경이 예민해서 빨리 자극돼서 사정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런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습관성이든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냥 빨리 사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치료법은 다 원인에 따라 조금씩은 틀린데, 이 중추신경을 좀 각성을 더디게 하는 거는 먹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초신경을 줄이는 거는
이제 뭐 마취 연고라든지 이제 좀 그 귀두, 성기 쪽에 예민도를 낮추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필러 주사요법, 그리고 성기 쪽에 신경을 아예 잘라내는 차단 수술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차단 수술했다가 조루가 지루돼 버리면 어떡하나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성기에 신경이 한 10가닥이 있다. 그러면 그 10가닥을 다 쳐내면은 이제 감각이 안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한 40, 50%, 60%, 그 정도의 신경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덜 느끼도록 그런 차원이죠. 제가 직접 이제 비뇨기과 의사로서 환자분들 경험을 해보면 굳이 꼭 그런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먹는 약이든 마취 연고든 그런 거를 이제 몇 번 써보다 보면은 또 남자라는 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좀 조금씩 줄여나가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수술 그런 것보다는 쉽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단계 권유를 드리죠. 듣다 보니까 약간 민망한 부분들도 많고,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도 많은데, 그렇다면 원장님은 어떤 계기로 이 비뇨기과를 전문으로 하게 되신지 참 궁금하네요. 이 비뇨기과라는 과가 일단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레지던트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굉장히 젠틀하셨는데, 막상 제가 또 직접 비뇨기과에 와서 전국의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 학회, 그런 데 모임을 나가보니까 다들 그렇게 젠틀하고 좋으세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의사 선생님이 되신 길이 참 평범한 것 같은데요. 혹시 부모님들께서는 좋아하셨나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제 의사를 못하신 거에 대한 조금 미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너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러는 과정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이과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전 뭐 열심히 이제 공부도 했고, 운이 좋게도 또 의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참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세요. 한 12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능력자십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이미 거의 한 환갑이 다 되실 정도셔가지고 넘으실 때여서, 물론 이제 건강은 하셨지만 이제 그런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걸 이제 보다 보니까 내가 빨리 의사가 돼서 부모님을 뭔가 좀 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도 먹었고, 그러면서 또 비뇨기과를 선택하는 데서도 노인층들의 이제 질환들이 이제 많은 거를 또 관리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 비뇨기과 의사가 되는 과정에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미쳤죠. 예. 그 노인 질환 중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남성 갱년기가 노인 질환 중에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남성 갱년기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흔히들 알기로는 이제 여성들만 뭐 갱년기가 있고 폐경기가 있다 그렇게 알고들 있는데,
남자들도 이 갱년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성들처럼 완전히 호르몬이 올스톱 돼서 폐경이 오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뭐 거세를 하지 않는 이상 진짜 뭐 평생 그 남성 호르몬은 만들어지는데 그 호르몬 양이 점차 이제 감소를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체감적으로도 좀 기운이 떨어지고 근골격에 약해지고 지방 분해가 안 되고 그런 이제 증세들이 나타나는 게 남성 갱년기라 표현을 합니다. 남성 갱년기와 함께 오는 무슨 합병증이나 뭐 질병 같은 것도 있나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남성들은 이제 성기능이 제일 빨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성기능 저하가 이제 문제점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비뇨기과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제 배뇨 증세가 나타나죠.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은 오줌발이 약해지고 잘 못 보고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고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가거나 뭐 운동 같은 데 가서도 막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결국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증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뭐 성기능 말씀드렸던 뭐 발기부전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갱년기 증세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성 갱년기 증상을 좀 수월하게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남자들은 웬만하면 병원에 잘 안 가잖아요. 여자들이야 뭐 관리 차원으로도 자주 가고 하는데 남자들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 가장들은 진짜 뭐 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 갱년기는 이제 내 자신을 내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주변의 가족들이 잘 챙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서서히 이제 변화가는 게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이제 부부간에도 점차 바뀌어간다고 하잖아요.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은 여성스러워지고 여자가 남성스러워지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호르몬 이제 밸런스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흔히들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자꾸 눈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말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갱년기의 이제 주된 증세들이고 또 이제 새벽 발기 같은 게 예전 같으면은 잘 되던 게 점차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근육 같은 게 잘 안 생기고 팔다리 가늘어지고 뱃살 나오고 그런 이제 지방 분해 안 되고 근육 강화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갱년기 증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성 갱년기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킴스 비뇨기과에서 여성 갱년기 치료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주로 남자들, 네. 남자들 이제 갱년기에 이제 주된 게 호르몬 저하거든요. 그런 호르몬을 이제 메꿔주는 방법이 뭐 먹는 약, 뭐 바르는 거, 주사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간격, 석 달 간격 굉장히 뭐 편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치료만 한다면 이제 이 갱년기라는 게 병이라기보다는 삶의 질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들인데 요즘에는 좀 삶의 질 끌어올리고 신체 나이 되돌리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런 치료를 또 적극적으로 많이들 찾아오시고 또 권유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 원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병원 시설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둘러봐도 됩니까? 예.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비뇨기과에서 제일 뭐 기본으로 제일 많이 하는 소변 검사실인데요. 화장실이 완전히 하나가 있네요. 예. 예. 요거는 요속 측정기라고 하는데 아, 속도? 예. 예. 소변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곳에다 보면은 예. 요 기계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예. 그 세기를 다 감지를 해서 그래프로 그걸 읽어냅니다. 소위 말하는 오줌바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네요. 예. 예,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원장님 저도 오줌바 측정 한번 예, 해봐야 한번 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검사 결과 나왔나요? 예, 지금 막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보시면 지금 예. 360cc를 보셨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힘차게 보고
쭉 정점을 이루다가 끝 마무리도 깨끗하게 잘 되셨어요. 예. 제일 중요한 이제 최고 요속. 아, 속도? 예, 예, 제가 요속도가 얼마나 쏟아내나요? 예. 보통 정상 범위가 15 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은 36.7. 오줌빨이 세군요, 제가. 아주 훌륭합니다. 와, 그러면 병강세가 되는 건가, 이제? 그렇죠. 예. 이건 수술실입니다. 그래서 왠지 무서운데요. 이거, 예. 기본적인 포경 수술, 예. 정관 수술 아. 그런 이제 간단한 수술부터 예. 이제 남성 미용 수술 같은 확대 미용 수술 수술도 예. 하나요? 예. 저희는 막 왕성하게 그 수술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예. 환자분들 중에 요구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물리치료실입니다. 원장님, 네. 이 비뇨기과에서 웬 물리치료입니까?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네네네. 이 물리치료라는 게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전립선, 방광 그런 쪽에 이제 경직된 혈류나 근육 같은 걸 좀 이완시켜주는 이제 물리치료기인데. 엉덩이는 뒤쪽으로 최대한 붙이시고요. 등은 이렇게요? 붙이지 마세요. 등은 붙이지 그리고 말고. 약간 앞으로 좀 어정쩡하게 조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앉아 있으니까 예. 또 이게 은근슬쩍 좋네요. 예. 예. 저도 점심시간에 자주 앉아 있습니다. 예. 이게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제 신부, 신랑, 이게 결혼을 앞둔 커플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많나요? 여성들은 웨딩 검진이 많이 시행이 됐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남자들도 이제 결혼 전이나 아이 갖기 전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없는지, 내 문제가 여자 쪽에 넘어가서 임신하는데 태아한테 영향은 없을지 그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딩 검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남성들은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성병 관련한 이제 전염성 질환 여부, 그리고 전립선 질환 여부, 그리고 불임 여부,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는 성기능 쪽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성병 같은 경우는 증세가 없이 잠복만 하는 경우도 한 30-40%는 되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이 이런 성병에 완벽하게 또 자유로운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간 또 묵혀 있었을 그런 균들까지 이제 다 확인을 해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은 미리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정액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정자 상태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임신하는데 문제는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간혹 좀 특수한 경우는 여자 쪽에서 먼저 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특히 이제 성기능 관련해서 이제 내 남편 될 사람, 내 사위 될 사람이 성기능이 문제 없을 것이냐 그런 거를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의뢰인이 다르고 이제 피검진자가 다른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이 예비 신랑을 검진을 받았는데 약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같이 설명을 듣는 경우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먼저 남자 같은 경우에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를 여자 쪽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걸 이제 고민을 하죠. 근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다 오픈시켜서 여자 쪽에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권유를 하는 게 제일 확실한데. 그럼 파격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남녀 간에 꼭 나와 상대방이 내가 첫사람이 아니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연연치는 않는 것 같고, 이제 물론 오랫동안 이제 사귀는 과정에서 새롭게 뭔가 균이 감염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좀 시끄러운 경우도 있죠. 경험상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뭐 파경으로 이러는 경우도 몇 건을 이제 경험을 했고요. 불편하겠네요. 그런 거 중간에서 전달하기도 참 그렇고. 근데 최대한 그런 경우는 서로 좋게 얘기를 합니다. 좀 둘이 뭉친. 그러니까 이 균이 꼭 뭐 최근에 상대방한테서 감염됐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뭐 부부간에 왔다 갔다 공존했던 균이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닐까.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서로 간에 조금 오해를 살 문제들도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남자는 성병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자친구랑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는데 여자친구는 성병균이 안 나와요. 그럼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었지만. 그러니까 이 성병이라는 게 무조건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관계로 넘겨받거나 넘길 확률이 한 20-30%?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 관계 횟수가 누적이 되면 될수록 이제 공유는 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고 전염성 없이 상대방에게는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 내가 이 균이 있으니까 너도 그 균이 있을 거다, 꼭 그렇진 않아요. 둘이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또 이 검사라는 게 100% 뭐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100% 신뢰할 수 없는 게 의사의 판단 하에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삼아야지, 그거를 이제 맹신을 하면은 진짜 또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 같은 것도 이제 결국 뭐 항체가를 가지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하면은 최근에 감염된 게 아니라도 그 수치가 올라가면서 없는 균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죠.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그 여러 가지 비뇨기과 질환 중에 특별히 좀 치료가 어렵다거나 완치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질병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염,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 같은 게 좀 만성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한 분들은 막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 방광염은 거의 뭐 매달 몇 년간을 매달 겪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도 전립선염을 자꾸 그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고 그 균이 이제 어떻게 유입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걸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런 민간요법 같은 거를 잘 지키고 하면은 100% 완전히 없애진 못해도 횟수는 줄일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하고, 또 이런 질환들이 이제 겪어보다 보니까 좀 체질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생길 때 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젊고 막 예민한 분들이 또 잘 생겨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 갖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질환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생활 습관, 예를 들면 뭐 어떤 운동이 좋다, 어떤 먹거리가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이 제일 피해야 할 음식이죠. 그런 종류인데, 술을 좀 주의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많이 걷고 등산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립선 쪽, 그리고 뭐 성기능 쪽으로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전립선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음식 같은 거는 그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굴 같은 거, 그리고 뭐 토마토 같은 과일이 또 전립선에 좋고,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네요. 그 정력제로 유명한, 해외에서는 굴하고 토마토가 제일 유명한 정력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태리 사람들 그걸 많이 즐겨 먹기 때문에 아주 왕성한 정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뭐 음식 없나요? 한국의 토속적인 음식은? 뭐 굴에 관련된 거는 뭐 생으로도 많이 먹고 뭐 전 부쳐서도 먹고 하는데, 아무튼 굴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주사로도 아연 성분을 투여를 해요. 수액으로 아연 성분을 넣어서 좀 전립선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주사 치료도 있는데 그런 성분이 좋고 또 약간 이제 붉은색을 띤 과일들이 이제 전립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딸기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사과? 베리 종류는 여성들한테 또 아, 예. 방광에 도움이 돼요. 크랜베리 같은 게 여성들 만성 방광염에 도움이 되고요. 예. 지금까지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이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끝으로 이제 원장님의 향후 어떤 포부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비뇨기과라는 곳이 좀 한 분야에 치우쳐서 진료를 보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한 모든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은 다 이제 다루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뭐 포경 수술하고 커서 결혼하고 뭐 정관 수술하고 나이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 고생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커서 뭐 전립선염 예. 또 그렇게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환자분들이 올 때마다 항상 이제 같은 곳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유아 때, 뭐 청년, 중장년 그런 모든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잘 이제 관리해드리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이웃 같은 의사 선생님 되시겠네요. 예. 예, 그 원장님의 그런 이제 따뜻한 마음이 또 향후의 치료에도 계속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의 계획에도 저도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욱현 원장님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남성들을 괴롭히는 비뇨기과 질환. 그러나 고개 숙인 남성들은 없습니다. 남성들도 이제는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야의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